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자는 정희원, 출판사는 한빛라이프입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65년 또는 780개월이 지나면 노인으로 갑자기 분류되는 이 사회의 통념은 여러모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인종주의나 성차별처럼 연령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노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먼저 생물학적으로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몸의 고장이 쌓이고 그 결과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굴러가는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조직이나 장기 수준에서 바라보면 한 사람 안에서는 고장이 쌓이는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고장 정도를 개인 차원에서 모두 더해본다. 이렇게 더한 고장의 정도가 몸 전체 시스템의 특성에 영향을 줄 정도여야 한다. 그것을 노인의학적으로 정의 내리면 뇌쇠가 발생해 있는 상태가 된다. 노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노쇠 지수라는 것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유무, 걷는 속도 등의 신체 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우울감의 유무 등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를 측정해서 몸의 고장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100개 중 10개가 고장나면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식이다.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는 보드게임 젠가를 생각해보자. 블록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느 한계 지점이 존재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면 나무 블록 한두 개를 더 뺐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상당히 진행된 노쇠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노쇠 지수로 대략 0.25 이상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서 기능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 중 4분의 1 정도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상태다. 내재 역량이 정상 범위에서 25% 정도 깎여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노쇠 지수가 0.25 정도가 되면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유하기는 어려워진다. 노인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4등급 정도를 받고 국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루 3시간까지 쓸 수 있는 상태이다. 생물학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인은 이 정도부터를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노쇠가 있는 분들을 통상적인 성인으로 간주하고 투약이나 시술이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40이 새로운 30, 50, 60대는 신중년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헬스용 고무 밴드를 잡아 느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2005년 프랑스에 살고 있는 40세 여자는 향후 44.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1952년에서는 30세 여자가 44.7년을
더 살 수 있었다. 40이 새로운 30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10년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신중년은 지금의 60대가 과거의 50대처럼 건강하고 사회적 활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했고 건강 수명도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생애 주기 자체가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점점 교육에 사용하는 기간, 안정된 직장에 자리 잡는 연령, 첫 결혼 연령, 자가를 가지게 되는 연령 등이 모두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정의는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은 생물학적, 의학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차 젊은 성인과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도 점차 상향되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4.1%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여전히 고정된 노인 연령 기준 때문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피부양 인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기준 나이를 올리는 일은 여러 가지 돈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라 정부에서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안건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세대 간 소득 이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결국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노인인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모두 종합해보면 2022년 시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노인 기준은 여성 73세, 남성 70세 정도가 될 것이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72세로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미래 기대 수명 증가 추이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50년경에는 이 기준이 77세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집단의 평균이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개인으로는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 노화 정도의 괴리가 점점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꾸준히 내적 영양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90세에 가깝다 해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시기다. 즉, 경제적 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화 속도에는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래에는 숫자 나이보다는 사람의 내재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되며 특히 노년기에는 내재 역량의 정도가 경제적 부를 넘어서는 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내재 역량 관리는 이미 노쇠가 생기기 시작한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지면 10년에서 15년치의 신체 기능 개선을 이뤄내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잘 나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 드는 방법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 나이 드는 경로는 개인마다 다른 삶의 철학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피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강 수명을 늘린다거나 노쇠의 진전을 최소화한 채 나이 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질병과 노쇠는 장애를 가지고 오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삶을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마음껏 먹고 즐기며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삶의 철학인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짧게 살지 못하고 질병과 장애 탓에 오랜 기간 주변 사람을 고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나이 드는 것은 첫째로 젊어서부터 노화 속도를 적절히 늦추어 가면서 질병과 노쇠의 축적을 줄여 생물학적 의미에서 중년이 노년으로 이행하는 시점,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노인의 몸이 된 다음에 질병과 노쇠에 잘 대응해서 피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노쇠와 장애에 따라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시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는 것도 잘 나이 드는 것의 마지막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노트 1. 노화가 진행된 정도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나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쇠 지수인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를 30가지 이상 측정한 후 정상은 0, 이상은 1이라고 점수를 주고 총 점수를 구성 항목의 개수로 나눈다. 측정 항목이 100개였고 그중 10개의 항목에 해당되었다면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식이다. 2. 개인의 노쇠 지수를 측정한 후 숫자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노화 축적 정도를 꽤 정확히 알 수 있다. 3. 통계적으로 해당 시점에 0세 아기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고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 손실을 뺀 수치, 다시 말해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이며 WHO 계산 방법에 따른 건강 수명은 73.1세이다. 4. 잘 나이 드는 방법으로는 젊어서부터 노화 속도를 적절히 늦춰 질병과 노쇠의 축적을 줄이는 것, 노인의 몸이 된 다음에는 질병과 노쇠에 잘 대응해 장애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달렸다.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인 나이, 즉 노화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했다. 같은 70세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80세의 몸을, 어떤 사람은 60세의 몸을 가지고 있다.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하지만 사람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는 내가 먹는 음식, 휴식과 휴면, 움직임,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노화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과거에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노화된 정도와 현재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노화와 관련해 2023년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이 있다. 젊음을 얻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약 25억 원을 사용한다는 미국의 사학가 브라이언 존슨의 이야기다. 45세의 그는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소식, 고강도 운동, 규칙적 수면을 행하고 여러 보충제를 복용한다. 사업을 하며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뒤따랐고 회사를 매각한 후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5.1년 개선하고 노화의 진행 속도 역시 24% 느리게 만들었다고 과시했다. 부유한 사업가가 막대한 비용을 건강에 쏟아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큰 건강 불평등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와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얻은 노화 역전의 효과는 아주 적은 돈과 약간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당, 정제곡물, 붉은 고기를 멀리하는 식사와 충분한 신체 활동,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수면, 이와 명상의 조합으로 8주 생활 습관을 개선했더니 분자 생물학적으로 측정한 노화 나이가 대조군에 비해 3.2년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에서 늘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요소는 자연스러운 식사다. 소식에 참여한 그룹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29% 느려진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쯤 되면 브라이언 존슨이 얻은 효과 역시 그의 생활습관 개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 치즈, 붉은 고기를 줄이고 통곡물, 콩,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과 소식으로 가속 노화를 고치는 데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25억 원이라는 숫자와 화려한 요법들의 이면에 있는 느린 노화의 해답은 이미 삶 속에 숨어 있다. 내가 단축하고 있는 나의 수명? 간단한 설문으로 노화 속도를 확인할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기대 수명에 얼마나 유익한 혹은 해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질문은 50세 미국인을 대상으로 기대 여명을 계산했을 때 남자에게서는 12년, 여자에게서는 14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개인이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바꾼 것이다. 많이 단순화하자면 50세를 기준으로 대략 1점이 줄어들 때마다 남자는 2.4년, 여자는 2.8년가량 기대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습관 인자들은 단순히 수명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후생 유전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가속, 감속 노화 정도와도 유의미한 연관이 있고 여러 만성 질환의 발병 시점을 예측하는
모델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5점 만점인데 미국인의 평균 점수는 2점이 채 되지 않는다. 유사한 구성 항목으로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평균 점수는 비슷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1점.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0.5점. 나는 가당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0.5점. 나는 매주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1점.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점.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일상에서 걸을 기회를 찾아라. 운동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신체 활동의 효능을 나열하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을 정도다. 운동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며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좋게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약을 줄일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존율을 높인다. 만약 이 모든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신체 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걷기다. 인간은 오래 걷고 달리는 동물로 진화했다. 수렵 채취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 15에서 20km를 걷거나 뛰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걷기는 귀찮은 일이 되었다. 최근 걷기 플랫폼 워크온이 분석한 2021년 서울 시민의 하루 걸음수는 4,898보였다. 걷기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니 전체 인구를 분석하면 이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많이 걸으면 소모품인 무릎이 닳아버려서 나중에 오히려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제대로만 걷는다면 현대인이 일상에서 걸을 수 있는 양으로 무릎을 고장 내기는 어렵다. 현재 인류가 수렵 채취 사회에서 걸었던 만큼 걷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걸어야 할까? 미국 밴더빌트 대학의 이반 브리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세 늘 때마다 고혈압, 위식도 역류, 우울증, 비만, 수면 무호흡 등의 위험이 약 10%씩 줄었고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위험은 거의 30% 줄었다. 전체적인 만성질환이 예방되는 효과는 8,000에서 10,000보 사이에서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위식도 역류, 우울증, 비만,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 감소 효과는 10,000보 이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충분히 걷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해로운 정도가 비슷하다. 이러한 이유로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아예 걷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런 과학적 근거를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하루 2,500에서 4,000보만 걸어도 전혀 걷지 않은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전혀 걷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2,500보만 걸어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이상 걸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걷기는 뼈 밀도를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릎 관절이 망가진다는 통념과 달리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이 적다. 신체 활동량이 많은 이들이 관절 주위 근육이 튼튼하며 비교적 체중은 적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바르게 그리고 긴장 없이 걷는 과정에서 여러 관절의 부드럽고 율동적인 움직임을 자각하며 풍경과 소리를 느끼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된다. 실제 숲속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운동, 특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유래 신경성장 인장인 BND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의 BNDF 수치가 높아지면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이 촉진되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당장 자세를 고쳐야 하는 이유. 오랜 시간 앉아서 노트북,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받이에 기대거나 등받이가 없더라도 코어 근육을 풀어버린 상태로 앉아서 목을 앞으로 빼고 있으면 상체를 잡아주는 관배근과 하부승모근 등의 등 근육은 잡아당겨져 늘어나고 반대로 앞쪽에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흉쇄유돌근, 견갑골과 몸통을 연결하는 소흉근은 짧아지고 딱딱해진다. 어깨 주변이 딱딱해지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상부 승모근과 턱 근육에도 긴장이 된다. 결국 거북목 자세가 고착되고 요추와 경추의 거부가 사라져서 소위 일자목,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다.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이 취약해지며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제대로 걷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근골격계 구성 요소가 모두 망가져 버리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걷게 되면 그 충격이 일자가 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가해져 목과 허리에 탈이 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한 곳에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그 변화가 해당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고착되며 처음에는 근육이 힘을 주던 것이었다면 나중에는 근육 자체가 굳어지고 짧아져 버리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자세의 왜곡이 유지되는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와 관련된 만성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경험하거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을 일찌감치 앓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근골격 시스템의 특성상 더 일찍 무릎이나 고관절이 닳아버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근골격계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법. 우리의 삶에서 신체 활동과 운동을 적어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운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매주 중강도 운동을 최소 150분 하거나 고강도 운동을 75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중강도 운동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지만 운동하면서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다. 고강도 운동은 심장 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숨도 상당히 가빠지는 운동을 말한다.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줄넘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또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는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유연성, 균형, 협응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한 자주 챙겨주는 것이 좋다. 권고 기준이 없는 까닭은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운동으로 얻는 이익은 숫자로 환산해서 연구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운동 시간을 꼭 한 번에 채울 필요는 없고 반드시 헬스장에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이런 활동을 행하는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뇌 연구자들이 주로 인지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는 독서, 컴퓨터 사용, 보드 및 카드게임, 마작, 토론 참여, 글쓰기, 서예 및 그림, 수공예, 악기 연주, 주식 투자 등의 활동이 있다. 하지만 인지 예비능은 굉장히 다면적이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은 크게 다음 3가지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인지 예비능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야 한다.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의 균형.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며 노화와 연관된 모든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 정신적으로 각성도를 높여주는 도파민, 카테코라민이 분비되고 뇌유래신경 성장인장인 BMDF를 비롯한 여러 물질이 뇌 기능을 개선한다. 균형, 협용 등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매우 동적인 활동이면서 인지적 효과가 잘 알려진 것으로 댄스가 있다. 댄스는 복잡한 움직임과 리듬, 그리고 공간 인지가 필요하므로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한다. 여기까지는
동적인 활동이라면 정적인 활동으로는 서예나 그림 그리기, 조각, 뜨개질, 자수, 독서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주 미세한 운동신경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창의력과 감성을 자극한다. 집중력을 향상하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혼자 집중하는 활동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균형. 인지예비능을 증진하는 데는 혼자서 집중하여 수행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도 큰 역할을 한다. 혼자서 집중하는 수행하는 활동, 예를 들어 퍼즐을 맞추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 등은 개인의 집중력을 향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뇌의 신경 연결성을 강화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감정적 뇌 영역을 자극하는데 이는 인지예비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 그룹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뇌에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수동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활동의 균형. 인지예비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동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수동적인 활동,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등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TV 시청 같은 수동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 반면 능동적인 활동으로는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등이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며 인지예비능을 높이는 데 강력한 도움이 된다. 인지예비능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활동과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뇌를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노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나에게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뇌 활용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인지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이 결국 인지예비능을 쌓아주는 길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자세에 기반한 꾸준한 인지활동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 운동의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 누구보다 예지예비능 부자가 될 수 있다. 몸의 근력과 같은 개념으로 뇌에는 인지예비능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 강화하면 인지예비능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뇌에는 신경망의 연결성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엔 신경가소성이 있어 장년기나 노년기에도 충분히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인지예비능을 늘리는 방법은 인지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이다. 인지기능은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적 과제를 통해
상승한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활동을 찾아서 해야 한다. 인지기능이 한쪽으로만 발달하지 않도록 다음을 고려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동적인 활동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 댄스 등이 있다. 정적인 활동으로는 서예, 그림 그리기, 조각, 뜨개질, 자수, 독서 등이 있다. 혼자 집중하는 활동으로는 퍼즐 맞추기, 악기 배우기 등이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는 토론, 그룹 활동 등이 있다. 수동적인 활동으로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이 있으며 능동적인 활동으로는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등이 있다. 질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라. 사람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 이론을 통해 사람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등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회적 연결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재 역량을 유지하고 노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미줄처럼 형성되는 사람 간의 관계는 사회적 자원을 만들고 삶에서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질병이나 노쇠,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 요구가 생겼을 때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다. 사회적 활동이 건강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사회적 활동과 정신건강.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은 관계를 통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안녕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행복감을 유지하는 세로토닌이나 안녕감을 만들어주는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극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정서와 사회관계에 악순환을 만든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 불안이 심하면 사회관계가 위축된다. 그리고 사회관계의 위축은 다시금 우울, 불안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2. 사회적 활동과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의 위축은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유지하는데 사회적 활동은 이러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뇌는 자극에 적게 노출되고 그 결과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활동은 인지 예비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3. 사회적 활동과 신체 건강. 사회적 활동에는 신체 활동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 운동량도 감소할 수 있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문제는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체 활동이 줄면 몸이 쇠퇴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우울감이 약화되며 이는 다시 신체 활동을 줄여들게 만든다. 사회적 활동의 감소는 이러한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악순환을 만들고 내재 역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결국 사회적 위축은 가속 노화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사회관계의 폭과 밀도가 낮으면 인지기능, 우울감, 노쇠와 질병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관계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챙겨야 할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며 사회관계의 취약성을 사회적 노쇠라고 부른다. 특히 은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나 사별로 인한 독거, 가족의 이동 등 사회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는 자칫 사회적 누세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직업이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인지 능력을 사용하는 신체 활동이자 동시에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치매, 우울증, 노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사회가 변화할수록 사람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먼저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향상하는 방법의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자원봉사 그룹, 교육 강좌,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은퇴는 갑작스럽게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기 쉬운 생애 주기의 이벤트다. 이때는 일이나 취미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일상 재조정을 통해 사회적 자극을 유지해야 일상의 루틴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재 역량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 은퇴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상태, 나이 들지만 젊은 것과 같은 상태로 평생 사회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빈곤 때문에 은퇴하지 못하고 억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역시 양보다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한 사회적 연결이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관계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수가 50명 이상 될 경우 오히려 더 우울하다는 국내 연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결혼이라는 강한 연결이 주는 건강상의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관찰된다. 미국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 배우자를 잃고 삶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성이 남성 배우자를 잃은 경우 삶의 만족도 감소는 이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아시아권 국가의 연구에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에서는 기대 수명 증가로 이어지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려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노화 과정과 내재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몸과 마음의 건강과 복잡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 건강의 요소이다. 삶의 지향점과 건강의 목표를 고려하여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면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개선되는 선순환의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꾸준히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일하며 동시에 늘 은퇴한 것과 비슷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규 교육 이후 한 가지 직업을 유지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은퇴하여 휴식으로 노후를 보내는 과거의 생애 주기가 이제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며 또 새로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주 소득원도 계속 바뀐다. 새로운 세상의 기술에 적응하려면 평생 공부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경제활동을 노인 빈곤의 결과로 이해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평생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치매 예방책이자 노쇠 예방책이다. 아주 작은 일이나 봉사활동이라도 좋다.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향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 활동적인 노년의 선순환은 내재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내재 역량은 활동적인 삶을 오래 영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짜리 삶은 평생 나에게 중요하면서 즐거운 것을 찾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몸 고생과 머리 고생으로 만들어진다. 각자의 삶은 그렇게 평생을 조각해 나가야 할 예술품이다. 지금까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 일부 발제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